쨍그랑 요란한 소음이 시장의 평화로운 오후를 산산조각 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불협화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력의 전주곡이었고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 박 할머니의 가게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곧이어 터질 혼란의 서막을 열었다. 당장 여기서 나가 죽어도 못 팔아. 김민주는 낡은 소화기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손길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반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단순한 익숙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몸의 밴 절도와 극한의 효율성이었다. 그의 시선은 소화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이미 소음의 근원지를 향해 있었다. 민주는 이 동네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소방관이었다. 반백이 된 머리카락, 고된 일상에 지친 듯한 표정, 그리고 평범한 회색 근무복. 그를 보는 사람들은 그저 성실하고 과묵한 중년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의 내면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그의 과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원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채소 가게 주인의 우렁찬 목소리, 생선 가게에서 풍기는 짭조름한 비린내, 떡집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달콤한 냄새가 뒤섞여 사람 사는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 그 활기찬 공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세 명이 박 할머니의 작은 국밥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흑룡파라는 이름을 쓰는 동네의 악질적인 조직 폭력배들이었다. 낡은 시장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려는 건설사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헐값의 보상금과 계속되는 협박에 못 이겨 가게를 떠났지만 박 할머니는 이곳에서 평생을 보낸 자신의 삶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할망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 덩치 큰 사내가 테이블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낡은 나무 테이블이 바닥에 나뒹굴고 그릇들이 박살났다. 식사를 하던 몇몇 손님들은 겁에 질려 돈도 내지 않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다른 상인들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흐깃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공포가 만든 단단한 벽이었다. 민주는 소화기 점검을 마쳤다. 안전핀을 확인하고 노즐을 깨끗이 닦은 후 점검표에 서명을 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마치 근처에서 벌어지는 소란 따위는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인 것처럼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음 점검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은 그 눈이 깡패들을 향하고 있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노인분한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낸 옆가게 떡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험악한 욕설과 위협뿐이었다. 시끄러워. 이 새끼야. 너도 이 할망구처럼 되고 싶어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깡패의 으름장에 떡집 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다물었다. 그것이 이 시장의 현실이었다. 정의는 무력했고 폭력은 힘이 있었다. 민주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 대신 단순하고 명료한 분석으로 가득 찼다. 3명. 리더로 보이는 자는 입구 쪽에, 나머지 둘은 할머니를 위협하며 가게 안쪽을 부수고 있었다.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주변 상인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해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최소 10분. 그 사이에 할머니는 다칠 수도 있었다. 박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제발, 제발 그만해다오. 여긴 내 전부란 말이다. 그녀의 애원은 깡패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더 즐거워하며 할머니의 절망을 즐겼다. 그들의 행동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오직 약자를 짓밟는 자의 비열한 쾌감만이 가득했다. 민준의 주먹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쥐어졌다 펴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국밥집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소란의 중심에 다가갈수록 그의 존재감은 오히려 점점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는 싸움꾼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화재 예방 점검을 나온 피곤에 지친 중년의 소방관일 뿐이었다. 깡패들은 가게 입구에 어슬렁거리며 서 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아저씨, 여긴 왜 불이라도 났어? 깡패 중 하나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가게 안의 처참한 광경과 바닥에 주저앉은 박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깡패들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들은 민준의 평범한 외모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보고 그를 완벽하게 얕보고 있었다. 뭐야? 이 새끼는 눈가를 왜 그렇게 떠. 다른 깡패가 민준에게 다가오며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하지만 민준은 아주 미세한 무게중심 이동만으로 그 충격을 전부 흡수해버렸다. 그의 발은 바닥에 깊게 뿌리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밀친 깡패는 오히려 자신의 어깨가 벽에 부딪힌 것처럼 얼얼한 느낌을 받았다. 당황한 그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소방 점검 중입니다. 가게 기물이 파손되고 혹시 모를 화재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이곳에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리더 격인 사내가 비웃으며 나섰다. 소방 점검 웃기고 있네. 아저씨, 여긴 우리가 점검하는 중이니까 신경 끄고 갈 길 가쇼. 괜히 영웅놀이 하다가 뼈도 못 추리지 말고. 그는 민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위협했다. 알아들었으면 얼른 꺼지라고. 불쌍한 우리 소방관 아저씨 다치면 안 되잖아. 시장의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과묵한 소방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그가 곧 굴복하고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폭력 앞에서 평범한 중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깡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공무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며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를 품은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번뜩였다. 그 순간 깡패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초식동물처럼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하고 있었다.
평화롭던 시장에 드리워진 어둠이 이제 곧 폭풍을 맞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깡패의 눈에 비친 김민준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소방관이 아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순간이었다. 리더 격인 곽두칠은 자신의 본능적인 공포를 애써 비웃음으로 감추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허세를 부렸다. 그는 부하들 앞에서의 체면이 더 중요했다. 하, 이 아저씨가 눈깔에 힘주는 것 좀 봐라.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곽두칠은 일부러 과장되게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밀쳤다.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10초 줄 테니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내 놈 안전은 보장 못해. 그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곽두칠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응시한 뒤 시선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잠깐 부드러운 연민과 안심시키려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가게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방금 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거봐. 별거 아니잖아. 쫄아서 도망가는 것 좀 보라고. 깡패들은 민준이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시장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역시나 평범한 소방관 한 명이 저 흉악한 무리를 상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박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민준이 사라진 골목 입구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기분이었다. 곽두칠은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했다. 할망구, 잘 봤지. 아무도 당신 편은 없어. 내일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가게 포기 각서에 도장 찍어놔. 안 그러면 이 가게는 그냥 잿더미가 될 줄 알아.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곽두칠과 그의 무리는 의기양양하게 가게를 떠났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시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방서로 복귀한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방금 시장에서 있었던 일은 그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출동 장비를 점검하고 소방 호스를 정리했으며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동료들은 오늘 저녁 메뉴가 맛있다거나 주말에 낚시를 가자는 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의 과묵함은 동료들에게도 익숙한 일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말수는 적지만 자신의 일은 완벽하게 해내는 믿음직한 선배 정도로 생각했다. 그가 한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며 작전을 지휘했던 전설적인 중령이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평범한 소방관의 삶에 녹아들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휴게실에서 TV를 보던 중 출동 벨이 울렸다. 고양이 한 마리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한다는 신고였다. 동료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신속하게 출동 준비를 했다. 민준 역시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의 방화복을 챙겨 입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구조라는 임무의 무게는 같았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능숙하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겁에 질린 고양이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여전히 절도 있고 효율적이었다. 나무 위에서도 그의 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고양이를 안고 내려오는 그의 모습을 보며 동료 소방관이 농담을 던졌다. 김 선배님은 꼭 군인 같습니다. 저런 건 특전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동료들은 각자 집으로 향했다. 민준도 샤워를 마치고 근무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는 소방서 주차장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문을 나와 시장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낮과는 달리 뚜렷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시장은 낮의 활기는 사라지고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박 할머니의 국밥집으로 향했다. 가게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박 할머니는 홀로 의자에 앉아 부서진 테이블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소방관 양반. 이 밤중에 어쩐 일로? 민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낮에 그 소방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었다. 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앉아요. 금방 차려주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가게 구석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이닥쳤다. 낮에 왔던 곽두칠과 그의 무리였다. 그들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민준이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이런, 이게 누구야? 낮에 꽁지 빠지게 도망가던 소방관 아저씨 아니셔. 곽두칠이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비아냥거렸다. 그의 부하들도 키득거리며 민준의 테이블을 둘러쌌다. 이번에 그들은 더 거리낄 것이 없었다. 민준은 이제 소방 근무복을 입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저 혼자 있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기 때문이다. 민준은 그들을 무시하고 묵묵히 국밥을 먹으려 했다. 하지만 곽두칠은 그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새끼가 감히 우리를 무시해. 그는 손을 뻗어 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고 민준의 옷이 구겨졌다. 아저씨, 좋게 말할 때 일어나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오늘 밤은 그냥 보내줄 테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은 국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어깨를 잡은 곽두칠의 손목을 다른 손으로 가볍게 감쌌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라서 마치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곽두칠의 손목 안쪽 특정 신경 다발이 지나는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곽두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 전체에 날카로운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어깨를 놓고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의 손은 강철처럼 그의 손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민준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곽두칠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무겁게 울렸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다. 김민준의 경고는 얼어붙은 칼날처럼 곽두칠의 오만함을 베어냈다. 고통과 함께 찾아온 것은 당혹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술 기운이 단숨에 날아가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부하들 역시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저 평범한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손에서 상상도 못한 힘과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새끼가 곽두칠은 고통보다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완전히 구긴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민준을 짓밟고 싶었지만 방금 전에 섬뜩한 고통과 민준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 남자는 위험하다고. 민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곽두칠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주방 쪽에서 겁에 질려 이쪽을 보고 있는 박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국밥 잘 먹었습니다. 계산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마치 방금 전의 험악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의 태연함은 깡패들에게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곽두칠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야, 너 거기 안 서.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내 놈. 오늘 여기서 무사히 걸어나갈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그의 협박은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깡패들은 그저 길이 열리듯 옆으로 비켜설 뿐이었다. 민준이 그들 사이를 지나갈 때 공기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가 가게를 완전히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야 깡패들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곽두칠은 분노에 차서 곁에 있던 의자를 걷어찼다. 씨발, 저 새끼 정체가 뭐야. 당장 알아봐. 다음 날 시장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김민준에게 단단히 망신을 당한 흑룡파가 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방식은 비열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민준을 직접 건드리는 대신 시장 전체를 상대로 화풀이를 했다. 아침 일찍부터 들이닥친 깡패들은 채소 가게의 좌판을 뒤엎고 생선 가게의 수조를 깨뜨렸다. 과일 가게에서는 잘 익은 과일들을 바닥에 던져 발로 지식였다. 상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깡패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장을 돌며 소리쳤다. 다 그 소방관 새끼 때문인 줄 알아. 그놈 하나 때문에. 당신들이 전부 피를 보는 거라고. 그놈을 시장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여긴 매일이 지옥이 될 거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상인들 사이의 이간질을 통해 민준을 고립시키고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친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소방서 근처의 낡은 건물에 있었다. 집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화려함이나 사치와는 거리가 먼 극도의 미니멀리즘이 깃든 공간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창고에서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낡은 군복,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차갑고 묵직한 느낌의 군용 대검 한 자루. 그는 대검을 꺼내 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에는 그의 얼굴이 비쳤다. 피곤에 지친 중년 소방관의 얼굴. 하지만 그 너머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던 젊은 특수부대 지휘관의 날카로운 눈빛이 겹쳐 보였다. 칼날을 닦던 그의 손이 멈추었다.
그의 의식은 순식간에 10년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에 해외 작전 현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친 바람과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의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적진 깊숙한 곳에 억류된 외교관인지를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당시 중령이었던 김민주는 작전 지휘관이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녹색이었다. 그는 수신호를 통해 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손짓 하나, 눈짓 하나에 팀원들의 목숨이, 그리고 인질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 알파팀, 3초 후 진입, 브라보팀, 외곽 경계. 그의 목소리는 통신 장비를 통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퍼져나갔다. 폭음과 함께 건물 벽이 무너지고 팀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내부로 진입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생과 사가 찰나에 갈리는 지옥도였다. 민주는 직접 소총을 들고 선두에서 팀을 이끌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인질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가장 아끼던 부하 한 명을 잃었다. 적의 마지막 발악적인 총탄에 젊은 대원이 그의 눈앞에서 쓰러졌다. 피에 젖은 부하를 끌어안고 절규하던 그날의 기억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단 한 명의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 사건 이후 그는 군복을 벗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을 명령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소방관이 되었다. 화염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민주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며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대검이 들려 있었다. 창밖에서는 시장 쪽에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시장 골목이 내려다 보였다. 깡패 몇 명이 아직도 술에 취해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죄책감과 속죄의식 때문에 스스로를 봉인했던 과거에 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비겁한 행위일 뿐이었다. 그는 부하를 지키지 못했지만 눈앞에 무고한 사람들은 지켜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이 군복을 벗고 소방복을 입은 이유였다. 그의 결심이 섰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시간이었다. 김민준이 창밖을 보며 결심을 굳히던 그 시각. 흑룡파의 아지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곽두칠은 아래 십수를 잘근잘근 씹으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박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시장 재개발 사업의 배후이자 흑룡파의 실질적인 자금줄인 박 회장은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곽 실장, 지금 장난해. 고작 시장 하나 정리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거야. 투자자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다 떠나게 생겼다고 수화기 너머로 박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곽두칠은 굽실거리며 변명하기에 바빴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웬 소방관 놈 하나가 나타나서 자꾸 회방을 놓습니다.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소방관 그깟 공무원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너희들 요즘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야. 내일까지 그놈이든 뭐든 깨끗하게 치워. 만약 내일도 똑같은 소리 하면 너희는 다 한강물에 머리 처박을 준비해야 할 거야. 알았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뚜뚜 하는 신호음이 곽두칠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시발. 곽두칠은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액정이 박살났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다 그 소방관 새끼 때문이야. 그놈만 없었으면 진작에 끝났을 일이라고. 부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낮에 겪었던 김민준의 정체 모를 위압감을 떠올리며 쉽사리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곽두칠이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안 되겠다. 이젠 정면 승부다. 그 새끼를 확실하게 밟아놔야겠어. 그의 눈에 악랄한 빛이 번뜩였다. 소방서나 집을 덮치는 건 너무 시끄러워져. 우리 구역으로 끌어들여서 조용히 처리하는 거야. 다시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두 다리로 서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그들은 함정을 파기로 했다. 어떻게 그를 자신들의 소굴로 유인할 것인가. 한 부하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놈, 그 국밥집 할망구를 유독 챙기는 것 같던데. 그 할망구를 걸고 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곽두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노인네를 건드리면 일이 귀찮아져. 타겟은 오직 그놈 하나여야 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놈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야. 곽두칠은 박살난 핸드폰 대신 부하의 것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김민준의 전화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하고 위협적이었다. 오늘 밤 10시 시장 뒤 폐공장 골목으로 혼자 와라. 만약 안 오거나 짭새를 끌고 오면 시장 전체가 진짜 소방 점검을 받게 될 거다. 화끈하게. 그것은 명백한 방화 예고이자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그 문자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는 옷장으로 다가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는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짙은 회색의 카고 바지를 골랐다. 옷에는 어떤 로고나 장식도 없었다. 그는 옷을 입으며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나이는 50에 가까워졌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고강도 소방 훈련과 스스로를 단련해온 혹독한 개인 훈련의 결과였다. 그는 무기를 챙기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의 몸이 곧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였다. 대신 그는 신발장으로 다가가 가장 낡고 발에 익숙한 운동화 끈을 단단히 고쳐맸다. 모든 준비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이루어졌다. 마치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과거의 그 어떤 작전에 투입될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약속 시간 10분 전. 그는 집을 나섰다. 밤의 공기는 서늘했다. 그는 시장을 가로질러 약속 장소인 폐공장 골목으로 향했다. 시장은 이미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 어둡고 스산했다. 낮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시장 골목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는 걷는 동안에도 주변 지형을 빠르게 분석했다. 골목의 구조, 가로등의 위치, 숨을 만한 곳, 도주 가능한 경로. 수십 년간 몸에 밴 특수부대원의 생존 본능이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상대의 예상 인원, 사용 가능한 무기, 최악의 상황까지 모두 염두에 둔 완벽한 시뮬레이션이었다. 이것은 그에게 싸움이 아니라 임무였다.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임무. 마침내 그는 약속 장소인 폐공장 골목 입구에 도착했다. 골목 안은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아 칠흑처럼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담배, 불빛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고 억지로 감춘 살기와 비릿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림잡아도 10명은 훌쩍 넘어 보였다. 그들은 손에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같은 둔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파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김민주는 그저 제 발로 죽으러 걸어 들어온 어리석은 사냥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덫을 놓은 것인지, 그들이 사냥하려는 것이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호랑이라는 사실을. 민주는 골목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적들의 소굴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김민준이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골목 안에 있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담배를 피우던 자들은 담배를 뱉었고 낄낄거리던 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10명이 넘는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조롱과 경멸, 그리고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골목의 유일한 출구는 민준의 등 뒤로 나타난 다른 깡패들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골목 안은 축축하고 역겨운 냄새로 가득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흘러나온 악취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이며 사내들의 얼굴 위로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의 손에 들린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형광등 불빛에 번뜩이며 차가운 금속성을 드러냈다. 이곳은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폭력만이 유일한 언어인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곽두칠이 무리의 중앙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혼자서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준의 모습은 그의 눈에 어리석음의 극치로 비쳤다. 그는 민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서서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다. 크크크. 진짜로 혼자 올 줄은 몰랐네.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의 말이 신호탄인 듯 주변의 깡패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민준을 완전히 포위한 채 거리를 좁혀왔다. 아저씨, 소방 호스는 안 가져왔어. 그걸로 우리 좀 식혀줘야지. 지금 엄청 열받았거든. 불 끄는 훈련만 했지. 뼈 부러지는 훈련은 안 해봤을 거 아냐.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가르쳐 줄게. 조롱과 비아냥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 어떤 조롱의 돌멩이도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두려워하는 대신 조용히 눈을 움직여 상대를 분석하고 있었다. 총 12명. 정면의 리더를 포함해 9명. 후방 출구를 막은 자가 3명. 손에 무기를 든 자는 8명.
대부분 오른손잡이. 리더와의 거리는 약 3미터. 모든 정보가 그의 머릿속에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되었다. 그의 이런 침착함은 깡패들을 더욱 자극했다. 자신들의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곽두칠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긴 내가 소방차 타고 사이렌 울리면서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는 민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민준의 옷에 닿기 직전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손. 다시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거두는 게 좋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골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날카로운 힘이 있었다. 곽두칠은 순간적으로 지난밤의 고통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칫했다. 이 새끼가 끝까지. 곽두칠은 수치심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멈칫했던 손을 거두는 대신 그대로 민준의 뺨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민준은 상체를 살짝 기울이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다. 곽두칠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였다. 그 순간 포위하고 있던 깡패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민준은 흐트러진 곽두칠을 공격하는 대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손 떼고 다시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지.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유혈 사태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깡패들에게 그의 말은 자비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들렸다. 곽두칠은 비틀거리며 몸을 바로 세우고는 분노로 이가 갈리는 소리를 냈다. 없던 일, 이 개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설교를 해야. 이 새끼들아 뭘 보고만 있어. 저놈 팔다리부터 부러뜨려. 그의 명령에 망설이던 깡패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가장 앞에 있던 놈이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번쩍 쳐들었다. 그의 흉악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뒤틀렸다.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민준의 정수리를 향해 맹렬하게 내리꽂혔다. 시장 상인들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깡패들의 잔인한 조소가 그 쇠파이프 끝에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쇠파이프가 그의 머리에 닿기 직전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평범한 소방관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혹한 전장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쇠파이프가 김민준의 머리를 내리치기 직전 시간은 마치 찰나의 영겁처럼 늘어나는 듯했다. 모두의 눈에 그의 죽음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상식을 벗어난 광경이 펼쳐졌다. 민준은 뒤로 물러나거나 옆으로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반보 앞으로 나아갔다. 공격의 궤적 안으로, 가장 위험한 그곳으로 파고든 것이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낭비되는 동작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는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내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왼팔을 들어 올려 파이프를 든 상대의 팔뚝을 가볍게 받쳐냈다. 동시에 그의 오른손은 번개처럼 뻗어나가 상대의 팔꿈치 관절 뒷부분의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인체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파괴를 위한 정밀한 기술이었다. 크악 깡패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 전체에 퍼지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팔의 모든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둔탁한 금속성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그의 손을 떠나 바닥에 떨어졌다.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몸을 방패 삼아 회전하며 등 뒤에서 덤벼들던 또 다른 깡패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두 번째 사내는 숨이 막히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고꾸라졌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불과 2초, 두 명의 건장한 사내가 비명과 함께 무력화되었다. 골목 안을 가득 채웠던 광기와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당혹스러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남은 깡패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달려들던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오직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한 혼란과 원초적인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들이 본 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익힌 거리의 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효율적인 무력화만을 목적으로 단련된 냉혹하고 정밀한 기술의 향연이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구부정한 중년의 소방관이 아니었다. 그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섰다.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고 단단해 보였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골목 안의 공기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압축되고 응축된 날카로운 강철 같은 기운이었다. 깡패들은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 선 사냥개들처럼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곽두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는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쇠 파이프를 가볍게 한번 휘둘러 보더니 곽두칠을 향해 겨누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차가웠다.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함께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내 놈들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힘없는 사람들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곽두칠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공포에 질린 깡패들의 심장 소리처럼 골목 안에 울렸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민주는 곽두칠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곽두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운 것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곽두칠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너무나도 어설펐다. 민주는 고개만 살짝 까딱해 칼날을 피하고 들고 있던 쇠 파이프로 곽두칠의 손목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쩍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곽두칠의 손에서 칼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곽두칠은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굴렀다. 그 처참한 광경에 남아있던 깡패들의 전의는 완전히 꺾여버렸다. 몇몇은 이미 도망칠 궁리를 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쓰러진 곽두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똑똑히 들어라. 내 이름은 김민준. 제707 특수임무대대. 예비역 중령. 707 특수임무대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골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히 뒷골목 인생들이라면 그 이름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국가가 보유한 최강의 인간 병기,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살아있는 전설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상대해 온 사람이 그저 좀 싸움을 잘하는 소방관이 아니라 전설 속의 괴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닥을 구르던 곽두칠의 신음소리가 멎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완전한 절망과 공포가 떠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었다. 그들은 도시의 소음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던, 그러나 언제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재앙 그 자체를 건드린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다. 707 중령이라고.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갈랐다.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쇠 파이프 수십 개보다도 무거웠다. 깡패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잿빛 공포가 채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에게 덤벼들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곽두칠은 부러진 손목의 고통도 잊은 채 이성을 잃고 부하들에게 악을 썼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다 뻥이야. 저 새끼가 중령이면 나는 참모총장이다. 그냥 나이 좀 처먹은 소방관일 뿐이라고 다 같이 덤벼 죽여. 그의 외침은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공포가 불러온 발악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은 현실 도피였다. 그의 비명에 이성을 잃은 몇몇 깡패들이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와, 그들은 괴성을 지르며 김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더 큰 소리를 지르고 더 거칠게 몸을 놀렸다. 야구방망이가 허공을 갈랐고 쇠 파이프가 땅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9명의 사내가 사방에서 그를 덮쳐왔다. 그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혹은 죽음을 향한 광란의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세상은 그 순간 지독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그의 눈에는 9개의 흉기가 9명의 인간이 아니었다. 9개의 목표물, 9개의 궤적, 그리고 그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십 가지의 경로만이 보였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마치 수만 번을 반복해 몸에 새겨진 춤사위처럼. 가장 먼저 오른쪽에서 날아온 야구방망이. 민주는 상체를 뒤로 젖히는 대신 오히려 몸을 낮춰 파고들었다. 방망이는 그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몸을 낮춘 자세 그대로 상대의 전진하는 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어깨가 상대의 무릎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뚜둑.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다리가 역방향으로 꺾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사내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몸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민주는 이미 그의 등을 밟고 뛰어올랐다. 왼쪽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던 다른 깡패를 향해서였다. 공중에서 민준의 발이 뻗어나갔다. 그의 전투와 압코가 깡패의 턱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퍽 턱뼈가 부서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깡패는 공중에 뜬 채로 뒤로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그가 땅에 착지하는 순간 등 뒤에서 또 다른 공격이 날아들었다. 민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몸을 옆으로 살짝 비틀었을 뿐이다. 그의 등 뒤를 노렸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공격자는 앞으로 쏠린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민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몸을 회전시키며 팔꿈치로 상대의 명치를 찍었다. 숨 막히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새우처럼 몸을 말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9명 중 3명이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남은 6명의 깡패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려 잠시 주춤했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민준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쉬지 않고 다음 목표물을 향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차갑고 효율적인 동작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대신 흘려보냈고 그 힘을 역이용해 상대를 파괴했다. 주먹을 뻗으면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고 발길질을 하면 무릎 인대를 끊어버렸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차라리 정밀한 외과 수술에 가까웠다. 그는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시는 폭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전투 능력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골목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잦아들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고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골목의 입구는 이미 다른 깡패들에 의해 막혀 있었지만 그는 살기 위해 동료들을 밀치며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의식이 끊겼다. 민준이 던진 쇠 파이프가 그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가격한 것이다. 골목 안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12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몸을 가누는 자가 없었다.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 김민주는 상처 하나 없이 옷에 흙먼지 하나 묻히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끝내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58초였다. 그는 더 이상 바닥에 쓰러진 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부러진 팔을 붙잡고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고 있는 곽두칠에게 향했다. 민주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는 곽두칠에게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살려주세요. 곽두칠은 마침내 애원했다. 그의 오만함과 허세는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생존에 대한 비굴한 갈망뿐이었다. 민주는 그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사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김민주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곽두칠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이나 위협보다도 더 무겁게 곽두칠의 숨통을 옥죄었다. 민주는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내려다보듯 그를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최신 스마트폰이 판치는 세상에 그의 손에 들린 구식 핸드폰은 마치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유물처럼 보였다. 그는 익숙하게 버튼 몇 개를 눌렀다. 단축번호 1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결되는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여보세요.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나다. 김민준. 그 짧은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피로감 섞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제식 훈련을 받는 병사처럼 긴장감과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중령님 아니. 선배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괜찮으신 겁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국군방첩사령부의 현직 장성이자 과거 민준이 가장 아꼈던 부하였던 한성진이었다. 민준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한 장군,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흑룡파라고 들어봤나? 한성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건설사와 결탁해서 구도심 재개발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악질적인 조직입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민주는 골목 안을 한번 쓱 둘러보았다. 신음하는 깡패들의 모습과 공포에 질려 자신을 쳐다보는 곽두칠의 얼굴이 차례로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놈들이 선을 넘었다.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시장 상권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어.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사회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한성진은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다.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이미 사법 처리의 선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는 의미였다. 선배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즉시 팀을 보내겠습니다. 위치는 문자로 보내주지. 부탁할 것은 뿌리를 뽑아달라는 거다. 민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단순히 여기 있는 놈들 몇 명 잡아넣는 걸로 끝나선 안 돼. 이놈들과 결탁한 건설사, 그 뒤를 봐주는 비호 세력까지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청소해줬으면 한다. 할 수 있겠나? 한성진의 대답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선배님의 명령이십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쓰레기들도 선배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즉시 처리하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조용히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모든 통화 내용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곽두칠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한 장군, 방첩사령부, 청소, 그리고 마지막에 충성이라는 단어까지. 곽두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저 은퇴한 군인 출신의 소방관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직 장성조차 선배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시는 군 최상층부와 연결된 살아있는 전설을 건드린 것이다. 전화 한 통으로 자신들의 조직은 물론 배후에 있던 박 회장까지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존재를 경찰이 아니었다. 검찰도 아니었다. 그들을 잡으러 오는 것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철저한 권력이었다. 곽두칠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채 완전한 절망이 어렸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들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할지를.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조직의 자금줄부터 시작해 연관된 모든 사업체와 인물들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그 뿌리까지 뽑혀나갈 것이다.
그야말로 청소였다. 민주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골목 입구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5분, 10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골목 안에서는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다. 깡패들은 고통 속에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위압적으로 울리는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다. 잠시 후 골목 입구에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여러 대와 군용 번호판을 단 지프 차량들이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소총을 든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들의 눈빛은 민간인이 아니라 적을 상대하는 군인의 그것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골목을 포위하고 쓰러져 있는 깡패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모든 것이 한편의 군사 작전처럼 진행되었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무장한 대원들이 골목을 장악하는 데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깡패들을 향해 총구를 겨눈 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형으로 완벽하게 현장을 통제했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현장의 지휘관인 듯 보였다. 그는 널브러진 깡패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김민준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한성진 장군님께 명받았습니다. 현장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해 파견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이진철 소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준을 향한 절대적인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선배님, 불편하신 곳은 없으십니까? 나머지 쓰레기들은 저희가 완벽하게 청소하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수고 많네. 여기 주범은 저놈이다. 그는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곽두치를 턱으로 가리켰다. 단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해선 안 될 걸세. 배후에 있는 건설사와 그 위에 비호 세력까지 전부 파헤쳐야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 이 소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장군님께서 이미 모든 관련 자료를 저희 팀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밤 흑룡파와 관련된 모든 인물과 자금, 그리고 그들이 벌인 모든 불법적인 행위의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상당한 깡패들을 마치 짐짝처럼 다루었다. 전문 의료팀이 다가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것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었다. 신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처럼 보였다. 그들의 손목에는 경찰의 은색 수갑이 아닌 더 튼튼하고 검은색의 군용 결박 장치가 채워졌다. 곽두칠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치려 했지만 한 대원이 다가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렇게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짐승처럼 어둠 속으로 끌려가 대기하고 있던 호송 차량에 쳐넣어졌다. 같은 시각 도시의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성진 장군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여러 개로 나뉘어 흑룡파의 심장부를 동시에 도려내고 있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흑룡파의 본거지 사무실,
그들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 그리고 자금 세탁을 담당하던 유령 회사까지 수십 곳의 장소에 한날 한시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박 회장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펼쳐졌다. 다음 날이면 시장 부지를 손에 넣을 것이라 확신하며 고급 양주를 즐기던 박 회장은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의 비밀금고에서는 정관계 로비 리스트와 불법 자금 장부가 쏟아져 나왔고, 그는 평생을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한낱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지난밤의 폭풍을 전혀 모르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밤새 퍼진 소문과 아침 뉴스 속보로 인해 술렁이고 있었다. 흉악하기로 이름 높던 흑룡파 조직이 간밤에 일망타진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결탁했던 악덕 건설사 회장까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뉴스는 군과 검찰의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오랜 잠복 수사 끝에 거대한 범죄 카르텔을 소탕했다고 보도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그저 놀라워했지만 이내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들을 오랫동안 억압하고 괴롭혔던 악몽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몇몇 상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늘이 도왔어. 정말 하늘이 우리를 도운 거야. 그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몇몇 상인들과 함께 그녀는 어젯밤 그 소방관이 보여주었던 차가운 분노와 그가 깡패들을 향해 내뱉었던 마지막 경고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그 과묵하고 성실했던 소방관이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해냈음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김민주는 어김없이 소방 점검을 위해 시장을 찾았다. 그의 모습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묵묵히 소화기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되찾았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민준이 박 할머니의 국밥집 앞을 지날 때였다. 가게를 정리하던 박 할머니가 그를 발견하고는 잠시 일손을 멈추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감사와 존경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담은 진심 어린 감사였다. 민주는 할머니의 인사를 말없이 받았다. 그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시장의 평화는 되찾아졌고 이제 그는 다시 본연의 임무로 사람들을 화마로부터 지키는 소방관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이제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지켜준 조용한 수호자로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흑룡파가 사라진 시장은 기적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생기가 넘쳤다. 상인들의 얼굴에서는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불안의 그늘이 걷히고 진심 어린 웃음이 피어났다. 깡패들의 협박에 못 이겨 떠났던 상인들도 하나둘 돌아왔고 비어있던 가게들에는 새로운 주인들이 들어섰다. 시장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박할머니의 국밥집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는 가게를 위협하는 불청객 없이 오직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위로를 얻으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할머니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예의 그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었다. 물론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그저 말수는 적지만 마음은 태산보다 깊고 등은 강철보다 단단한 양반이라고만 말했다. 김민준의 일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묵묵히 장비를 점검했으며 출동 벨이 울리면 가장 먼저 소방차에 올랐다. 시장의 영웅. 어둠 속의 수호자라는 거창한 수식어는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동료들은 여전히 그를 그저 과묵하고 믿음직한 선배 소방관으로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앳된 신입 소방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가끔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저 시뻘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말입니다. 민주는 잠시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더니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두렵지.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보다 먼저 발이 움직인다. 우리의 발이 멈추면 그 사람의 시간이 멈추니까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의 말에는 화려한 수사나 영웅적인 다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현장을 겪으며 단련된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본질을 꿰뚫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신입 소방관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선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랐지만 지금 그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소방서에 비상벨이 울렸다. 시장 근처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큰 불이 났다는 신고였다. 민준을 포함한 모든 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은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4층짜리 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마에 휩싸여 있었다. 대원들이 호스를 연결하고 인명수색을 준비하던 그 순간 창문 밖으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안에 아이가 있어요. 4층에 우리 아이가 아직 못 나왔단 말이에요. 한 젊은 여자가 울부짖으며 건물로 뛰어들려 하는 것을 다른 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4층 창문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내부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망연자실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옆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단호해서 동료들이 그를 막을 틈도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옆 건물 옥상에 올라섰고 그곳에 있던 소방 호스를 자신의 몸에 단단히 동여맸다. 김 선배님, 위험합니다. 동료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불타는 건물과의 거리를 눈으로 빠르게 측정했다. 그리고는 옥상 난간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은 시계추처럼 허공을 가르며 불타는 건물의 4층 창문을 향해 날아갔다. 과거 적진에 침투하던 특수부대원의 기술이 이제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적으로 발현된 것이다. 쨍그랑 그는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자욱한 연기와 유독가스, 그리고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열기.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방수포로 몸을 감싼 채 아이를 찾아 나섰다. 잠시 후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창가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아이에게 씌우고 다른 대원들이 아래에 설치한 안전 매트리스를 향해 몸을 던졌다. 모든 과정은 완벽한 통제와 계산 하에 이루어졌다.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었고 민준 역시 약간의 화상을 입었을 뿐 큰 부상은 피했다. 아이의 엄마는 돌아온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기적을 만들어낸 소방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민주는 그 환호를 뒤로 한 채 그저 묵묵히 검댕으로 까매진 자신의 얼굴을 닦아냈다. 그는 과거 수많은 군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았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계급도 명예도 아닌 한 생명을 구했다는 순수한 충만감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를 찾은 것이다. 나레이션 톤으로 전환.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김민준과 같이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는 영웅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가 아닌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직위나 권력 혹은 압도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과 영웅의 모습은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